안녕하십니까.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소득세 강의를 맡고 있는 이윤희라고 합니다. 기초 개념부터 알아보는 원천세 신고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순서는 첫 번째, 원천징수의 개요를 알아보고 두 번째, 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하여 개정사항 위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 개요입니다.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고 원천징수 관련 유의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3자가 등장합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지요. 소득을 받는 사람, 원천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니까 국세청이 세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원칙은 소득자에게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지만 국가 대신 소득 지급자가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소득의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가 의무가 있는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계약할 때나 지급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미납 원천세의 고지를 받게 되면 곤란하겠죠. 소득을 받는 소득자는 원천징수 당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5월 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므로 어차피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천징수의 의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는 이유는 뭘까요? 즉, 원천징수 제도는 왜 두고 있는 걸까요? 급여 소득자를 생각해 보면 매달 급여에서 조금씩 떼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확정하여 정산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돈을 받을 때 조금씩 징수되니까 별 부담이 없겠죠. 즉, 조세 저항이 덜합니다. 두 번째, 소득을 지급할 때 바로 징수함으로써 향후 다 써버려서 못 내는 일은 없습니다. 세원의 멸실 및 탈루를 방지하고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인데요. 소득세 신고는 소득 발생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 미리 납부하게 되어 국가는 조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국가를 대신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신 징수함으로써 국가의 징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이자, 배당 등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고 근로소득자도 연말정산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의 납세 협력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이런 면에서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급 명세서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와 뗄 수 없는 제도가 지급 명세서 제출인데요.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서식은 간이지급명세서 서식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서식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 소득자의 인적 사항을 적는欄이 보이시죠? 즉,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내역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기분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의 소득 지급 내역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소득은 좀 더 연장된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으로 국세청은 누가 한 해 동안 얼마큼의 소득을 얻었는지 알 수 있고 이를 기본으로 개개인의 소득 자료를 구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파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죠. 따라서 이 시간에는 원천징수 신고서 작성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 업무와 관련한 대략적인 세무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있는 개인들이라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죠. 그런데 5월 달만 바쁜 게 아닙니다. 5월 확정 신고를 받기 전에 개개인의 소득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내역과 원천징수 의무자가 2월 말 또는 3월 초까지 제출한 지급 명세서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 자료가 구축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4월 오류 수정 등의 기간을 거쳐 5월 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납세자들은 이 안내 내용을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한마디로 지급하는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개인, 법인 가리지 않고 전부 다입니다. 사업소득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외가 있긴 합니다. 자, 사례를 보면서 각각의 원천징수 의무자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사인 간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요.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 개인 또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에서 잘 실행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 간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경우에 원천징수에서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경품이 당첨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측에서 당첨자, 즉 소득자에게 받아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뇌물은 어떨까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지요.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불법 소득이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원천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즉, 과세 대상이라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정리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 불이행 시의 제재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활한 국세 징수 업무를 위해서 원천징수 의무자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더해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원천징수 의무가 단순한 협력 의무가 아닌 정식적인 납세 의무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순한 협력 의무라고 하면 가산세만 부과하고 소득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원천징수 세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가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지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미납된 세액에 대한 가산세뿐만 아니라 본세까지
회사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천세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 의무자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조세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번째, 조세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어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은 거주자, 비거주자처럼 개인 소득을 구성하게 되면 소득세법에 규정되고 법인소득을 구성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즉 소득세법에 대한 원천징수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고 거주자의 경우 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퇴직소득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은 소득세법 규정뿐 아니라 조세조약과 국조법 내용들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인데요. 대상 소득이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농어촌 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무조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가 됩니다. 농특세는 감면된 세액의 20%로 부과되는데요. 그 예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20%를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알아보겠습니다. 지급금액 중 얼마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규정이죠. 소득의 종류별로 원천징수 방법과 세율이 다른데요. 규정은 단순하지만 소득의 종류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원천징수 세율을 잘 적용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원천세를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원천세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제반 규정을 다 이해하여야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세율만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1년간의 세금을 정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또 다른데요. 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세율 6%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라면 3%, 기타 소득의 경우 좀 특이합니다. 총 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 금액의 20% 또는 15%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지급 시에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경우도 따로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나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 납세 의무에 근거해 미리 징수하는 예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대상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과세 최저한 적용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보실 기타 소득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일시적이고 우발적 소득인 기타 소득의 경우, 소액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입니다. 원천 납세 의무자가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서 납부했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했는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중복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소액 부징수라고 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했을 때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가 되겠죠. 그런데 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일정한 경우 지급한 것으로 보아, 즉 지급 시기를 의제해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급여가 체불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체불이 되었다고 해서 원천징수 시기를 무작정 늦추지는 않습니다. 자, 규정을 보면 일단 1월에서 11월까지의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12월 말에 지급되었다고 지급 시기를 의제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지급이 없었지만 회사는 지급 시기 의제 다음 날인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12월 달의 급여는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미지급되면 그냥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체불되어도 국세는 체불하지 마라. 어차피 지급될 임금 아니냐. 이렇게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사인 간의 사정에 따라 징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월급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는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의 조합에 따라 나누어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월, 11월분은 1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12월분은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해서 각각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귀속 시기가 다르므로 총 3장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작성되어야 하겠죠. 10월치 급여는 귀속연월 2020년 10월, 지급연월은 2020년 12월이 되고 11월치 급여는 귀속연월 2020년 11월, 지급연월 2020년 12월이 됩니다. 12월분은 언제가 지급시기 의제라고 했었죠? 네,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12월치 급여는 귀속연월 2020년 12월, 지급연월 2021년 2월로 해서 각각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셔야겠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 관련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자가 소득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자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홈택스를 통해서 자신의 지급 명세서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를 이미 제출하였기 때문에 소득자 본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소득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로는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마이 홈택스에 가시면 지급 명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하게 되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세액의 3%를 계산하고 또 이 세액의 일당 10만 분의 2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지연일수를 곱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가산세 금액이 과소납부세액의 50%를 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0일까지 납부할 원천세를 하루 뒤인 6월 11일에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가산세 3%에다가 10만 분의 25를 더한 3.025%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없는 원천징수는 납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납부를 안 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없이 납부만 된 경우 추후 신고서 제출 안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와 관련해서 참고할 사항 정리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데요. 다만 국가 등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 공무원 등이 되겠죠. 연말정산 관련해서 부당소득 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그 과소 원천징수 세액 관련한 가산세액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적용 방법을 보면 근로소득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로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원천징수 의무자가 추가 징수하여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가 직접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관련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세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천세 지연 가산세는 부과되나 근로자는 종합소득 관련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타 원천징수 관련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는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없이 원천징수 세액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세액의 원인을 규명하느라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니 신고서도 꼭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도 퇴사자 및 계약 근로자에 대한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함께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도 중간에 퇴사한 중도 퇴사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계속 근로자분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 지자체 등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본부에서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부 등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야겠지요. 또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같은 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귀속연월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설명드렸으니 예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인원, 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례를 보시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급명세서가 누락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지급명세서 보고 금액이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